악기와 악보는 시대를 따라서 변해왔어요. 그래서 오리지널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바로크 연주자는 바로크 시대의 악기로 또 그 악보로 해서 정말 작곡자가 뭘 진정으로 말하고 했는 건지 그거를 이제 찾아가면서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탐험 기간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연애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너무 즐겁고 자연스럽고 재밌는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마추어 연주자들은 음악과 연애를 하는 것 같고 프로페셔널들을 보면 어쩔 때는 결혼을 하는 모습 같다. 그런데 연애를 하는 거는 정말 결혼에 들어가기 전에 늘 새롭고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정말 기꺼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연애하는 기분으로 하고 싶다. 나는 아마추어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바로크 바이올린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단 한 번의 후회나 고통이 싫거나 그런 외로운 여정이 지겹거나 그런 순간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그 글이 생각나는데 날마다 새로운 영원한 첫사랑. 서석초등학교에서 현악합주단에서 바이올린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들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서울에 있었지만 광주 항쟁 당시에 그 모습 생생히 듣고 나중에 와서 보고 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중심사라든지 무등산이라든지 광주 근교의 그 시골의 아름다운 전경들이 세계 어디서도 빠질 수 없는 그런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고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음악 전문 앙상블을 창단을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고음악 연주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에 그룹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좀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음악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룹 이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끌어내서 사람들한테 정말 선물로 이렇게 드렸을 때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이름이 적당할까? 그래서 참 영광스러운 그런 음악, glorifying music. 이게 이제 그 무지카, 글로리피카 라틴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1960년대부터 고음악에 대한 붐이 좀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불모지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거를 선구자 역할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의 이 고음악 풍토를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거는 앞뒤 생각 없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그냥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고 연주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고음악에 맞는 홀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 여러 가지가 참 힘들었지만 또 같이 모여서 음악을 하다 보면 그거를 이겨내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기쁨이 있어요. 또 동료 연주자들에게 많은 힘을 얻고 우리나라 청중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항상. 특히 젊은 청중들이 많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 뜨거운 그런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되게 힘이 되는 그런 공연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2년 전에 저희 무지카 글로리피카가 10주년을 이제 맞이해서 어떤 연주를 의미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하인리히 비버가 작곡했던 그 미스테리 소나타가 있어요. 16개의 소나타로 되어 있고 14곡이 그 중에서 다 조율이 달라서
다른 바이올린들을 다 필요로 합니다. 최소한 6대의 바이올린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인터미션과 3시간이 넘는 공연 그렇게 했었는데 청중과 저희가 모두 굉장히 깊은 감명을 나누게 된 그런 연주였어요. 그래서 그게 유튜브에 올려졌는데 해외에서 이제 팬분이 한 분이 그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이렇게 긴 공연인데 어떻게 기침 소리 한 번 안 나냐고.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집중된 분위기에 아주 긴밀한 교류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보통 그 고음악에 쓰이는 악기들이 이제 그 원전에 필요한 그 악기로 다시 이제 발굴하셔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고음악에 쓰이는 악기들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악기들은 현대 악기에 비해서 음량이 작았어요. 음량이 작은 대신에 섬세하고 쉽게 공명이 잘 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소리가 바로크 시대 악기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크 바이올린입니다. 1656년에 만들어진 이제 악기인데요. 딱 보시면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이 턱받침이 없고 그 다음에 줄은 쇠줄이 아니라 양의 내장 등으로 만들어진 거트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네크의 길이가 약간 짧으면서 평행이 그죠? 모든 바이올린은 이렇게 네크가 이렇게 내려와요. 점점 밑으로. 그래서 줄에 더 팽팽한 긴장감을 줌으로써 큰 소리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테일피스라든지 악기 속에 들어있는 베이스바, 사운드 포스트, 그 다음에 브리지 이런 것들이 더 얇고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공명은 굉장히 쉽게 되면서 볼륨이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는 또 턱을 이렇게 누르고 연주하지 않고 이렇게 턱을 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했었어요. 그래서 운지법이 요즘하고 달랐죠. 그거를 체계적으로 다 연습곡을 할 수 있는 책들도 1720년도경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활이 모양이 아치형으로 굽어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처럼 연주하는 스타일, 그런 아티큘레이션을 표현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가장 크고 부드럽게 끊어지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납니다. 근데 모던 바이올린은 이 나무 대가 반대로 굽어졌어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크 악기 연주법은 말하는 것처럼 연주합니다. 말할 때 음절이 나는 것처럼 나눠서 웅변적이고 굉장히 서사적이고 메시지가 강한 발음이 정확한 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만약에 바로크 시대 악기가 그러면 요즘의 악기와 연주법을 하게 되면은 크고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변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흐가 썼던 곡을 보면은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악기와 악보 기본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아서 하면은 메시지가 정확하게 쉽게 이해하기 더 편하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바로크 시대의 두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이태리 음악과 프랑스 음악 제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이태리 초기 작곡가의 곡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외향적이고 말 많은 그런 스타일의 그 이태리 말과도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 음악. 이렇게 우아하고 절제된 미. 그게 이제 프랑스 음악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말과 긴밀하게 연결된 말로 하고자 하는 거를 악기로 표현하고자 하는 거지 악기가 우선이 아니고 말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서울대 음대를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졸업하시고 그 뒤로
미국으로 가셔서 바로크 연주로 전향을 하셨어요. 네. 제가 모던 바이올린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바로크 앙상블 클래스가 있어서 다른 종류의 바로크 레파토리랑 악기들을 조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크 바이올린을 처음 접했을 때, 처음 바로크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게 제 마음속 깊은 그런 창자에서 가느다란 이렇게 실이 뽑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애절하면서도 아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느낌에 굉장히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매혹이 돼서 거의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 소리에 빠져들어서 꼭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시기스발디 쿠이켄 선생님이 하시는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를 찾아다니고 정말 미친 듯이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탄탄대로가 보장돼 있던 모던 바이올린의 세계에서 새로운 길로 가신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간단했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한 4년 정도는 뭐 다시 석사도 하고 박사 코스에서 모던 바이올 하면서 바로크를 겸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 두세 배의 시간은 필요했지만 점점 바로크 바이올린의 매력에 빠져들어가게 되면서 모던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크 바이올린을 즐길 수 있는데 방해가 된다는 그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 하나만을 생각했더니 바로크 바이올린을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모던 바이올린의 모든 걸 접고 이 한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그 스승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정말 고음악의 거장이세요. 세계적인 거장. 지기스발트 쿠이켄 선생님께 사사받으셨는데 스승님을 넘어서서도 굉장히 각별한 인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가서 마스터 클래스 한 다음에 뭐 개인 레슨 하면서 많이 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입양한 자녀들이 둘이 있어서 한국 여행을 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뭐 정보도 필요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 때니까 저도 그럼 가서 같이 여행을 하겠다. 그래서 1990년 그리고 1994년 두 번 오셔서 우리 전국의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한국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두 자녀 중에 한 명은 생모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와 그 가족과 그 생모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참 그 인연이 깊다고 볼 수 있고 저를 가족처럼 그렇게 품어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선생님을 모델로 해서 이제 또 열심히 고음악에 그 헌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또 청중들에게,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 어떤 게 있을까요? 음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자기가 추구하는 게 뭔지 깊이 들여다보고 사랑하는 만큼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한다면 모든 거를 바쳐서 헌신함으로써 음악을 하되 정말 자기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음악에 헌신하고 이렇게 값없이 주어진 너무 아름다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걸 듣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음악을 듣는 순간 이 마음이 좋은 곳으로 가고 그렇게 풍부한 그런 삶이 서로 나눠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는 초대권을 돌리는 문화가 여기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음악을 사랑하고 후원하는 기분으로 싸더라도 티켓을 꼭 사서 연주를 사랑해 주시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스발드 쿠이켄 선생님, 선생님을 만나고 그 음악과 그 생활의 여러 가지 면들을 보면서 그리고 옆에서 같이 연주를 해오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음악이 묻어나오고 음악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이 묻어나오는지 선생님의 인격과 성격과 취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거를 지금까지도 배워오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깊이 감사드리고 저도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